당시 조 후보자 딸의 사례가 보고됐는지 논문 부정으로 분류됐는지에 대해서 교육부는 확인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부동산 재산 가격을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부동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이 53.4%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상위 29명이 신고한 부동산은 2,23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7억 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4,181억 원으로 1인당 144억 2천만 원이었다면서 부동산 재산을 시세로 신고한 국회의원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은 공시가와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고 재산 신고 시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4천억 원가량 부풀려 회계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전국 공공기관을 감사한 결과 지난해 철도공사는 실제로는 1,050억 원의 순손실을 봤지만 2,893억 원 순이익을 본 것처럼 공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세법이 바뀐 것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을 실제보다 더 높게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바뀐 세법에 따라 2월 결손금은 과세소득의 70%까지만 공제해야 하는데 코레일은 종전 규정대로 80% 공제해 수익을 부풀렸습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흑자가 난 점을 근거로 직원들에게 1년 전보다 평균 300만 원가량 늘어난 성과급과 상여금 1,08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내일 아침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충청과 남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50에서 100mm가량이며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경북 남부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전국 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민 라이브 2부입니다. 1부는 5시 5분부터 시작합니다. 1부부터 들을 수 있는 지역은 서울, 대구, 포항, 안동, 전주, 청주 그리고 제주입니다. 자,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는데 팟캐스트에 1부, 2부 파일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세 뉴스봇의 김수민, 오창석 평론가 2부까지 쭉 갑니다. 네. 1부 뉴스 마무리하면서 KBS 1라디오 6시 뉴스, 첫 뉴스가 뭔지 맞춰달라고 했는데, 자, 민민의 예상 뉴스는 조국 후보자 딸 의혹과 관련해서 단국대 의대의 입장. 네, 이걸 다루기로 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초점이 잘 안 맞아요. 예. 네. 자, 네, 틀렸습니다. 그거 허치시는 거 보니까 예. 이제 조만간에 다 된 것이 아닌가. 또 틀렸어. 예. 네, 그냥 때리고 싶은 거죠, 마음이. 네, 그렇습니다. 아주 네. 정말 홍두깨로 치고 싶어요. 홍두깨로. 예. 자, 그리고 오창석 석석의 예상 뉴스는 그냥 조국 딸 의혹. 네. 구체적으로 하진 않고 아주 크게 조국 딸 의혹했는데 역시 틀렸습니다. 6시 뉴스 첫 뉴스는 조국 후보자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 김진태 의원 고발.
관련한 소식이었습니다. 아이 그래요. 이거 원고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마친 분이 이제 퀴즈를 내도록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제작진은 둘 중에 하나는 맞힐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네. 예, 그러나 둘 다 틀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네. 속이 다 후련합니다. 예. 스트레스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 오창석 평론가가 퀴즈 문제 내주시죠. 네,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는 퀴즈입니다. 앞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발표한 손학규 선언에 대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네. 선언 내용 중에 바른미래당은 이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네. 경쟁이 없거나 미약한 시장, 앞으로 유망한 시장을 말하는 네 글자입니다. 네. 고기가 많이 잡힐 수 있는 넓고 깊은 푸른 바다를 말하는 영어 단어.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그 반대가 레드오션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쯤 됐으면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다 맞히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자,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세 뉴스봇에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김수민 평론가부터 시작하죠. 네, 지소미아 관련한 소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과 춘추관에서 만나서 지소미아와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한 그런 질문과 응답을 나눴는데요. 일단은 이제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그리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네. 대해서 지소미아 연장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이제 24일까지 이제 연장 여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의사를 적극 개진할 것이다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대답을 하면서 네. 또 이제 그 얼마 전에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를 일본에서 했던 세계 품목 중에 하나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수출 승인이 된 거에 대해서 또 정부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는 공급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아직 여전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일본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당장의 어떤 뭐 지소미아라든지 우리 정부의 외교 방침에 연결지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김종대 의원, 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저희 김용민 라이브와 인터뷰를 했는데 청와대 쪽은 지소미아 연장 쪽으로 기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직에 없는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파기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어서 예, 이게 참 현실과 또 뭐 이상의 괴리인 건지 아니면 지나치게 뭐 친미에 기운 것인지 뭐 보는 시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박지원 의원이 일본의 자민당 2인자와 비공개 회동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네, 민주평화당에서 나와서 현재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 줄여서 대한정치에서 활동 중인 박지원 의원이 지난 19일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집권 여당의 자유민주당 2인자라고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5시간 30분 동안 만찬을 곁들인 비공개 회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5시간 반 동안이요? 예,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셈인데요. 네. 이 니카이 간사장은 지난번 국회 방일 의원단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았을 때 2차례나 약속을 취소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아예 우리 정부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박지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다시 한번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원래 니카이 간사장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니카이 간사장은 지난해 10월 박지원 의원의 부인상 때 아들을 보내서 직접 조문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 아닌가요? 지금 한국 정치인들 안 만나주지만 네, 박지원 의원은 만나준다. 일본이. 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을 이용하라. 활용하라. 뭐 이런 메시지인가요? 대한정치연대에서 메시지인지 모르겠지만 박지원 의원실에서는 적어도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내비칠 수가 사실 있겠죠. 희망과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 보면은 민주평화당 나올 때 보면요. 네. 그 박지원 의원하고 가까운 분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글쎄요, 그 민주평화당이 원래 있을 때부터 네. 각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 뿌리를 받고 각자의 영향력이 있었던 거라서 네. 박지원 계다라든지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지원계로 합시다. 김수미 씨. 네. 우리가 보통 사이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유성엽 의원이라든지 예. 여타 의원들한테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고 박지원 계십니까? 라고 한번. 그럼 그분들이 박지원계입니다. 라고 말하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네, 그분들이 말을 하지 않는 쪽으로. 그냥 가 좀. 네. 우리 한두해 만난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래도 김용민 라이브의 제일 저자로서 네. 네. 제일 저자. 네, 그냥 내내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예. 제일 게스트죠. 제일 네. 게스트.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의원 간의 교류가 음. 조금이나마 다시 열렸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고 네.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고 박지원 의원이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또 현장의 소식을 또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 뭐 물꽃 튀는 것을 뭐 자민당 이 간사장하고 틀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말이죠. 네, 뭐 바로 되진 않겠죠. 또 그리고 뭐 지금 답은 하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네. 무슨 제3의 길이 있습니까? 음. 일본의 이런 경제 도발이 포기되고 네. 스스로 포기하고 또 한일 사이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명료하게 일본 측이 진전된 안을 갖는 거 이거 말고는 사실 현재로서는 안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문재인 케어 관련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네.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어떤 보험료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할 것이다. 네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듯이 건강보험공단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해서 발표했는데요. 네. 이 보험 손해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에 대비해서 네. 내준 보험금의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 2017년 상반기에 이 개인 실손보험 손해율이 124.6%였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2017년 8월 7일 이후 1년이 지난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122.9%, 그러니까 124.6%에서 122.9%로 뭐 소폭이나마 1.7%포인트가 오히려 손해율이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늘어난다고 해서 풍선 효과로 인해서 뭐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할 것이다. 예. 이 예측은 아직까지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거꾸로 그 손해율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나타난 것이죠. 이채롭네요. 예, 알겠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어요.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6월 방북을 계기로 식량 보내기 그리고 관광객 보내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네. 이제 북한에 대한 물밑 지원에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중국은 80만 톤의 쌀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80만 톤의 쌀을 선박편으로 이제 북한에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대북 식량 지원 같은 경우는 유엔 제재 저촉이 되진 않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스스로 뭐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이 규모가 늘어나서 100만 톤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보낼 때는 좀 거절했었는데 네. 완벽한 동맹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지 중국에 대한 식량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으로 가는 관광객 수를 500만 명으로 늘리도록 여행사에 직접 지시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럴 수도 있고요. 아마 또 대남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미중 생각합니다. 관계는요. 지금 뭐 최악의 상황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북한에 대한 식량 보내기, 관광객 보내기 이걸 네. 한단 말이죠. 네. 뭐 미국보라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뭐 북한하고 뭐 현재 돈독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북한에 관한 독점권을 갖고 싶어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맹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의 대북 지원에 대해서도 제동 걸고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개발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실제로 먼저 선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지금 이제 교류 협력을 통해서 또는 지원을 통해서 조금 더 가져가려는 것이 아닌가. 동맹은 그리고 굳건하다. 우리가 제1 동맹국이다. 네. 뭐 이런 것을 또 보고 싶어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일부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R&D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예타 면제 방안을 또 확정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테크 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핵심 기술의 중소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이라든지 상용화 촉진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국산화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또 네. 포함시키는 그런 계획을 또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제 아무리 뭐 이렇게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을 해도 이게 기업에서 이걸 활용하기만 하고 뭐 말하자면은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맛배기 음식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듯이 슬쩍 이용해 놓고 우리 코드에 맞지 않아. 우리하고는 뭐 사실 포맷이 맞지 않아. 이러면서 또 기술은 기술대로 다 사실상 탈취하고 그래 놓고는 중소기업들한테 잘 썼어. 그런데 우리가 쓸만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돌려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업체, 대기업 납품사 같은 경우 이 반도체 장비인데 10년간 50여 차례 기술 협력을 했는데 한 대기업 같은 경우 9개월이나 10개월 뒤 무상 사용이 끝난 다음에 결과가 다르네? 이러면서 돌려줬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럴 때 이제 공공이 개입해서 그 중소기업한테 왜 갑질하냐라고 혼쭐을 내준다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가 전해주는 소식이었고요.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제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네. 북한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증액 요구를 언급하면서 오만 무도하고 날강도적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아까 김수민 평론가가 전해줬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복이었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이 김용민 MC의 현 상태를 정치자와 또 KBS 경영진에게 그렇게 말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수민 평론가가 브리핑했는데 네. 오창석 평론가한테 잘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네.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라고 네. 한 건데 저는 보통 늘 중심편에 서기 때문에 네. 또 틀리지 않기 위해서 네. 쓱 제가 한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진행했습니다.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 네, 본받아야지. 사회생활 오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받으라고 하는 걸로 봐서 네. 본받지 말아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계속. 네, 이 소개해 소식은 주세요. 이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밝혔는데요. 네. 더 많은 방위금을 요구해서 남조선 당국은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그리고 천문학적 액수의 자금을 더 내라고 을러매니 상전의 욕심 사나운 처사에 골머리를 앓지 않을 수 없다. 상전이라면 미국을 말하는 것이고. 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남조선을 수탈의 대상으로 제 마음대로 뺏어내고 부려먹을 수 있는 노복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상전의 심보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구체적으로 뭐 방위비 분담금 올려달라, 얼마 올려달라. 이건 보도가 된 게 아니에요. 발표가 된 것도 아니고. 네. 보도가 되기는 이제 추정치는 이제 보도가 됐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에는 그 여론전이 시작됐죠.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뭐 방위비 분담금 이 정도 액수로 올려줘야 된다. 또 이 정도 액수로 올려주기로 했다. 뭐 이런 합의문이 나오거나 혹은 제안이 보도되거나 발표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여간 참 지금 북한이 이런 흐름에 대해서 비난과 야유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박인열님, 김수민님, 저기 JP 한번 해주세요. 성대모사 제일 똑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 시켜요. 너무 오랫동안 했슈.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계속 소식 전해주시죠. 네, IS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관련한 소식인데요. 네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IS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힘을 되찾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규군과 뉴욕타임스가 집계한 결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IS가 저지른 공격이 139회였는데요. 네네. 이로써 274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1,200만 명 인구를 다스렸던 그 국가 시절로 회귀할 수는 없겠지만 예. IS가 재기할 조짐은 충분히 보인다고 하고요. 특히 시리아 북동부 지역의 난민 캠프에 침투해서 이 알홀이라고 하죠. 난민 네. 캠프에서 미래 테러리스트들을 양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비상에 해당하는 그런 소식을 또 뉴욕타임즈가 전해왔습니다. 아이고 격퇴됐다던 IS가 다시 부활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뭐 소탕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좀 그래요? 아직까지 여의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드러났습니다. 예. 그런 말은 안 했습니까? 오바마는 못했던 일을 내가 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예. 그러나 다시 IS가 활동하고 있다. 이라크 시리아에서 살아났다. 아이고 참 답답하네요. 예, 여러 가지로. 자, 오창석 평론가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네, 그 러시아 정부가 핵실험 증거를 숨기려 한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난 8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러시아 북부 지역에서 러시아 국방부와 국영 원자력 기업 로스아톰이 함께 시험을 하던 신형 미사일 엔진이 폭발했습니다. 이때 아톰 과학자 5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러시아 기상 환경 당국은 사고 당일 일시적으로 현장의 방사능 수치가 평소보다 16배나 증가했다라고 네.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엔 산하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가 있습니다. 네. 여기로 보통 방사성 관측소들이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네. 물론 이제 법적인 제재나 강제성은 없지만 자발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 이후에 러시아의 방사성 관측소들이 데이터 전송을 중단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방사능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핵무기의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위력적인 파괴력도 있지만은 방사능이에요, 방사능. 네, 맞습니다. 예. 방사능 이게 피폭되는 순간 그 개인에게는 살아있는 개인에게는 뭐 죽는 날까지 큰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간인도 이런 피해를 겪게 되는 건데 무분별한 핵실험들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 참 안타깝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고 내일 또 미세 뉴스봇에 1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의 한 수로 마무리할까요? 네, 김문수 전 지사에게 비난을 받은 김무성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 전 지사는 내나 이름 이니셜이 KMS인데 그 무슨 소리요? 그러네요. 그 무슨 소리요? 예, KMS 그 무슨 소리요? 알겠습니다. 서기한수. 네, 지금 연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 그리고 해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명한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이야기 남겨두고 싶습니다. 해명한들에도 봄이 오는가?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 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해 향후 7년간 7, 8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며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시한 종료를 열흘 앞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 절차 등을 논의했지만 여야 대치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이 부동산 위장 매매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습니다. 또 배우자 자녀의 사모펀드 투자를 문제 삼아 고발당한 사건은 서울 서부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전수조사했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공저자인 논문은 조사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이름은 장대호, 나이는 38살로 미혼입니다. 해외 원정 도박을 하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아우디와 포르쉐가 판매한 수입차 8종의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일하던 60대 청소 노동자가 학내 휴게실에서 쉬던 중 사망한 뒤에 열악한 휴게실 실태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서울대 노동자 휴게실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사고가 났을 때 한국서부발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사항이다. 개인이 마치 근무수칙을 위반한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8월 19일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간사인 권영국 변호사. 김용균 노동자가 지난해 12월 태안발전소에서 참혹하게 죽자 그의 어머니 김미숙 씨.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앞으로도 이런 일 겪어야지 시정이 되는 건지, 지금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발전소 하청업체 동료 정비 직원도 눈물을 쏟아냈는데 딱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이제 벨트에 이제 그 말려 들어갔다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도 하기 싫거든요.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 충격적인 문서가 발견됐는데 고 김용균 씨의 원청 사업장인 서부발전이 부서별 평가를 위해 만든 문서입니다. 본사 직원이 숨지면 12점을 깎지만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하면 4점만 감점한다고 돼 있습니다. 죽음의 가치가 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말. 죽어도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하는 하청 노동자들. 그 실태를 다룬 MBC 스트레이트. 발전사들의 성과급과 기관장 평가 등을 잘 받으려면 경영평가 결과가 좋아야 하는데 수시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책임은 인력을 파견한 하청업체로 떠넘겨졌습니다. 사망이나 중상 등 중대재해가 발생해 정부에 사고 원인을 통보할 때 하청 직원이 안전수칙을 안 지켜 자초한 사고로 처리되기 일쑤. 하지만 하청업체와 소속 직원들로선 불이익을 우려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 사고가 나거나 뭐 팔 잘리고 손 잘리고 그것도 협력사 내에서 그냥 알아서 처리를 하고요. 경쟁 입찰이라는 고리가 만약에 회사가 이 입찰을 못 하게 되면은 저희도 회사를 간둔다든지 그런. 김용균 씨 사고가 난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파악된 것만 11건. 이 가운데 6건은 고용노동부에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가 특조위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권영국 간사. 사고가 났을 때 한국서부발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사항이다. 개인이 마치 근무수칙을 위반한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김용균 노동자는 작업 지시 또는 근무수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특조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업 지시를 너무나 충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는 김용균 노동자가 근무 수칙을 너무 잘 지켜서 벌어진 일. 어머니의 눈물. 회사 측은 계속 여태까지 우리 아들 잘못을 몰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발표가 확실하게 이렇게 나서 정말 누명을 벗었구나. 어머니 하늘에 띄우는 편지. 용균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죽고 있는지 엄마는 이 속에서 다 보고 듣고 있단다. 정말 짧은 인생을 그렇게 가게 만든 나라하고 정치인들, 기업들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죽어서 네 목숨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미안하다.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reverse, and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replace. When you love someone but it goes to waste. Could it be wors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And high up above or down below, when you're too in love to let it go. But if you never try, you'll never know just what you wer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Tears stream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not replace. Tears stream down your face, and tears stream down your face. I promise you I will learn from your mistakes. Tears stream down your face, and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분을 위한 노래 콜드플레이의 Fix You 함께 들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6시 35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4231번 쓰시는 분 오디오 파노라마 들으시고 노동자가 일한 것이 죄인 현실. 아직도 이 현실이 유지돼 있네요.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50년이 다 돼가는데 그대로라면 노동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하셨고요. 황윤정님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산자는 잊지 않는 게, 그리고 바뀔 때까지 지켜보는 게 제 몫이겠죠. 어머님 함께하도록 마음 보태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미세 뉴스 보세에서 퀴즈 문제 내드렸습니다.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블루오션이었죠. 자, 블루오션. 정답 많이 보내주셨나요?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26번 쓰시는 분 황금어장. 네, 영어로 써주셔야 옳지 않겠습니까? 황금어장도 맞힌 걸로 할까요? 네, 안 된답니다. 자, 4938번 쓰시는 분 레볼루션. 네. 너무 많이 생각하셨네요. 예. 7007번 쓰시는 분 망망대해. 네, 그리고 작은 아이 물반 고기반. 네. 1408번 독도 앞바다.
네, 0371 정답 어부지리. 자, 그리고 3834 블루마블. 네, 그래요. 권정일님 정답에 근접했습니다. 블루투스. 네. 자, 9366번 쓰시는 분 언제나 기다려지는 방송 김용민 라이브 정답 바다 이야기. 0506번 쓰시는 분 블루오션인데요. 여기 전주인데 얼마 전부터 5시 퇴근길에 듣게 되는 방송입니다. 수고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주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또 5시 5분부터 방송하고 있습니다. 2358번 쓰시는 분 블루오션입니다. 항상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가 블루오션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동범님 블루 만덕. 네, 만덕 아니었습니다. 자, 4173번 쓰시는 분 정답 블루오션. 김용민 라이브 듣는 재미로 살고 있는 부산에 사는 주부입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밖에 있다가도 5시까지 귀가하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 쭉 시원한 방송 부탁드리고 김용민 씨 자리 넘보는 오창석 씨 잘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씨가 자리를 넘보고 있어요. 예. 부산에서 콩으로 들으시는 모양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네, 고마운 마음 표하고요. 블루오션 마치신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유난히 경기 동쪽 지역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은 송파부터 토평까지 무려 17km나 밀리고요. 반대편으로도 하남에서 판교까지 20km나 막히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도 남이천 나들목에서 정체를 시작으로 중부 3터널 부근과 경기 광주에서 중부 1터널 다시 하남 일대로 각각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가는 길로는 신갈 분기점과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군자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느리게 이동을 하고요. 이 밖에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으로는 2건의 사고가 있습니다. 월곡 램프를 조금 못 가서 추돌 사고가 났고 또 정릉 램프 1차로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서 각 구간 여파를 받아 정체가 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경제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 알기 쉽게 귀에 쏙 들어오는 경제 이야기, 경제 완전 정복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원금 손실은 절대 없다던 은행 말만 믿고, 근데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있었나 보네요. 원금 손실이 절대 없는 상품은 없죠. 예, 원금 그렇습니다. 보장형이 있다고 해도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일정 기간 동안 투자를 해서 원금만 건졌다.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손해죠. 그 안에 물가는 보통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 사실 뭐 펀드가 아니고 일반 예금이라 할지라도 은행이 망하면은 5천만 원 이상 보장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아유, 더구나 파생 상품이라는 거는 예. 복잡하잖아요. 뭐가 이름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건 네. 한 코스를 더 꺾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손해가 없는 상품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금 손실 절대 없다 이렇게 꼬드긴 은행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게 DLF, DLS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도 여전히 순위권 안에 올라와 있는 네. 그 문제인데 이 문제가 된 상품이 2008년 그 환해지 상품이었던 키코하고 비슷해요. 예. 당시에는 신용 상품을 팔았다면 이제는 그거 못하게 하니까 석유, 금리, 주가지수 이런 것들하고 연동한 복잡한 파생 금융 상품을 많이 팔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JP모건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만들어서 디자인을 하면 요걸 국내 증권사나 은행들이 들여서 파는 거예요. 예. 이걸 증권사가 들여서 판 게 DLS, 마지막 S가 증권을 뜻하는 그 시큐리티고요. 네. 자산운용사들이 들여서 자기네 펀드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DLF, 펀드가 되는 겁니다. 예, 예,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데 일단은 유럽의 금리에 연동한 파생 상품이다. 해서 일정 수준으로 금리가 유지가 돼야 수익이 3에서 5% 정도 보장이 되는 건데 이게
수익이 보장되는 거 반면에 손실률이 지나치게 크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초에 은행에서 이걸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보통 창구에서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손실이 3에서 그 이익이 3에서 5%면 그럼 손해를 봐도 보통 그 정도일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무래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비례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독일 국채 금리에 연동한 상품을 사셨던 분들은 만약에 해당 금리가 마이너스 0.2%보다 높다. 그러면 연평균 한 3에서 5% 정도 수익을 걷어 가시는데 지금처럼 그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2%보다 훨씬 낮다. 그러면 요 차이에다가 손실 배수라는 걸 250배를 곱하게 돼 있어요. 250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뭐 몇억 원을 넣었든 원금을 하나도 못 건지는 구조인 거예요. 현재의 독일 국채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런데 이변이 없는 한 독일 국채 연동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은 원금을 한 푼도 못 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도리어 넣었다가 손해만 보는 꼴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DLS, DLF에 투자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8,224억 원 정도 투자를 했고 이 중에 기업이 투자한 건 한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천억 원 이상이 다 개인이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최소 투자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니까 투자하신 분들 가운데는 은퇴해서 퇴직금을 뭉텅이 돈으로 갖고 계셨던 퇴직자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판매된 창구가 대부분 10분 중에 9분 이상이 은행에서 이 금융상품을 구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은행이라는 데를 일반적인 그 투자자들이 어떻게 믿고 있나요? 굉장히 다양한 금융기관 중에서도 제일 믿을 만한 거. 엄지손가락으로 꼽는 기관으로 생각하시는 게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주 만났던 그 은행원이 아버지, 독일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망할 수가 없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권하면 마음이 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근데 그 망하지 않는다던 그 상품이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그 피해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피해자들이 지금 인원으로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액수로는 나왔습니까? 액수로는 지금 투자 금액이 8,224억 원. 그리고 기업이 투자한 게 한 800억 원 정도 되고요. 이 와중에 그 우리 구직자들을 지원할 때 쓰는 고용보험 기금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 상품에 투자했다가 한 500억 원 정도 현재 상태라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연금도 들어갔습니까 혹시? 연금은 안 들어갔어요. 기금만 들어갔다? 네네네. 고용보험 기금. 알겠습니다. 권우철님, 이게 도박이지 금융상품입니까? 맞아요. 도박을 은행에서 하다니. 그 정확한 말씀인데요. 증시나 파생상품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옥타곤의 UFC에서 체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선수들이 무조건 달라붙게 되잖아요. 그 증시도 프로랑 아마추어가 체급 상관없이 정면 승부하는 거의 유일한 시장이거든요. 파생금융 상품 시장에서 절대로 이걸 머리 써서 이 단체로 디자인한 그 투자 전문가들을 개인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개인은 일단 접근을 좀 안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개미는 이게 설명이 되게 길어지거든요. 금융상품에서 뭔가 구구절절하게 길다. 근데 꼭 금융상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설명이 길어지면 그건 진실하고 멀 가능성이 큽니다. 오컴의 면도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면도날처럼 명징한 논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회전을 했는데 유턴을 하다 보니까 강변북로가 막혔고 얘기가 이렇게 되면 벌써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투자 상품인데 원금 손실이 없다. 이 말에서부터 이건 못 믿을 말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손실 없는 투자가 어디 있어요? 손실 걱정 없는 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 저도 하겠네. 그럼요. 박연미 기자는 혹시 뭐 이런 그 파생 상품 가입한 거 있습니까? 이 나와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아는 척하느라고 자기 건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요? 자, 정민호님이요. 그러면 누가 이익을 받나요? 사기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돈 번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판 사람들이 돈을 벌었죠. 중간에서 이걸 이 상품을 갖다 판 사람들이 수수료를
얻었는데 중간에서 요거 판매한 사람들이 한 100억 원 정도 은행이나 증권사 포함해서 수수료 수입을 얻었고 원래 상품을 디자인했던 쪽은 더 돈을 많이 벌어갔겠죠. 알겠습니다. 아유, 지금 그 사람들은 표정 관리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표정 관리 지금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분쟁 조정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군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불완전 판매라는 게 입증이 될 경우에는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최대 70%까지 물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요? 이게 그 과거에 기업에서 어떤 그 기업의 사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불완전 판매를 해서 동양이 요걸 물어낸 사례가 있어요. 그때도 어떤 노인에게 판매를 했는데 불완전 판매를 해서 이 아버님은 한 번도 투자라는 거 안 해보신 거죠. 근데 제대로 설명 안 해주고 거액을 날리게 생겼다 해서 분쟁 조정 절차가 들어갔고 한 번도 투자 안 해본 상품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어르신을 상대로 한 불완전 판매였기 때문에 60% 플러스 괘씸죄로 10% 얹어서 70% 물어줘라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상품 가입하신 분들 또 돈을 많이 투자하신 분들 어떻게 좀 탈출구가 있습니까? 일단 금감원에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가 된 게 있어요. 29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 중에서 아마도 다음 달 분쟁 조정 위원회에 3건, 하나은행이 판매한 3건이 여기 아마 상정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금감원이 외부 법률 자문까지 지금 한 상태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내가 실질적으로 정말 얼마가 손해가 났는지가 확정이 돼야 안건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그 독일 국채 연동 상품 같은 것들도 9월이 만기이기 때문에 이분들 요 3건은 중도에 해지를 하신 분들이에요. 확실하게 손해를 얼마 봤다 입증이 되는 분들이고 요분들 건을 가지고 판단을 하되 이게 아마 전체 건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요게 어떻게 조정이 될 거냐 이때 적정성, 적합성, 부당한 권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2013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그룹의 기업어음 불완전 판매 당시에는 돈을 물어주라고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아주 심각하게 불완전 판매였다 하면은 금융권도 책임을 져야 할 거고요. 만약에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은행장 등 경영진 제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그 조금 전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만 금융위원회 차원에서도 이걸 아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이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정재님, 그 불완전 판매 아니다. 사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6시 49분 지나고 있는데요. 돌발 재난 알람이 떴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내왔는데요. 2019년 8월 20일 6시 현재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등 아시아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서 해외에서 육포, 소시지, 만두, 피자, 햄 고기가 들어간 거 이런 그 불법 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린 당부의 말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연미 기자와 함께하는 모두의 경제 이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을 입법 예고한 다음에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박연미 기자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실제로 이걸 도입을 할 거냐, 시기가 당장일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았고 사실은 칼집에 좀 넣어두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정부가 나름대로 과감하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그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이 김용민 라이브하고 인터뷰했을 때 김현미 장관이 방안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결재를 받고 그냥 뭐 반대하는 뭐 예컨대 이제 홍남기 부총리 같은 분들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했는데 강력하게 추진했다는 거죠. 사실 여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어서 그렇죠. 그 시행 시기나 아니면 강도 이런 게 좀 조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국토부 입장이 아주 강경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은 유예 기간만이라도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유예 기간을 둘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거의 없어 보여요. 지금 주택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 기간이 다음 달 23일까지여서 그 안에 계속 얘기는 나오겠습니다만 그 시행을 유예한다 이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이게 당장 시행이 된다. 그리고 시장에 기대하는 바람들, 그러니까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일어날 거라는 이런 기대감에 확실하게 찬물을 끼얹겠다. 이게 국토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정이 고려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 부동산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는 둔화했다는 보도는 본 것 많이 같은데요. 떨어졌어요. 상승폭이 많이 둔화됐습니다. 이게 지난주 서울 집값을 보니까요. 0.02% 올라서 전주보다 상승폭이 줄어들었어요. 전주의 한 절반 수준인데 상승폭이 요게 대부분 재건축 시장이 둔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0.02% 올랐어요. 한 주 사이에. 근데 전주보다 상승폭이 0.07%포인트 떨어졌으니까 상승폭이 꺾인 거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재건축해서 재건축이라는 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방식은 남의 돈으로 내 집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내 부담금을 최대한 낮추고 일반 분양을 통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돈으로 내가 새 집을 짓고 재산의 가치를 올리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돼버리면 그래서 불만이 나오는 거죠. 본인들의 부담금이 늘어나고 일반 분양하는 분들은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만 사정이 고려될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신축 아파트들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사이에 분양한 아파트 내지는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들어가기로 돼 있는 아파트들은 몸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에 여러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수 언론 쪽에서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요. 유지될 것이다 이런 쪽도 있고 이제는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라고 보는 이들도 있는데 박연미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나오는 시나리오 모두 가능성이 있고 이게 한 단계의 시나리오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순환 주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분양가는 확실히 떨어지겠죠. 모자를 씌워놓고 그 이상은 못 올라가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당연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건설사나 아니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걸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럴 바에 재건축하지 말자라는 의견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으려고 일반 분양 물량을 아예 30호 미만으로 줄여버리자. 그럼 대상이 안 되니까 1:1 재건축 방식으로 하자 이런 데도 있다는데 여하튼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 동네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아주 길게 봤을 때는 분양가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새 집들이 좀 낮은 가격에 공급이 된다는 기대감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 차후에는 이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뿐만 아니라 저런 얘기도 나와요. 아예 원가 공개를 하면은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구조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혹은 후분양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후분양제는 저는 둘 다 찬성이에요. 둘 다 찬성인 게 아파트 사실 우리가 사는 것에 가장 비싼 거 내가 전생에 걸쳐서 구입하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집이잖아요. 그리고 집을 한 바퀴 돌려서 얘기하면 곧 빚이고 평생의 업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채로 우리가 상상 속의 집을 산단 말이죠. 근데 이 방식을 왜 그동안 써왔냐면 건설사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거 아니에요. 미리 여기에서 개를 부어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건설사의 금융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하는 그 방식이었는데 글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후분양이 나쁠 게 없을 것 같고 하자보수 이런 문제도 덜 생길 것 같고 원가 공개 문제는 저는 이거 확실히 하고 넘어갔으면 싶은 게 시민단체가 할 때마다 건설사가
법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입을 막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소송 식으로 압박으로. 하지 않도록 요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층간소음 문제 네. 이런 것들도 결국은 집을 제대로 안 지어서 저질 재료를 써가지고. 그리고 이게 뭐 합판 하나 그 수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범죄 이런 것들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629번 쓰시는 분, 부동산 시세 수요 공급 원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시세는 투기 세력이 조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조장한다고도 하셨고. 자, 박연배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의 경제와 함께 김용민도 네, 이제 그만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뵙겠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